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또 한 해가 흘렀고, 살을 애는 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대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맛도 돌고, 왠지 모르게 차가운 거리에 맛있는 냄새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겨울하면 뜨거운 팥이 들어간 붕어빵도 생각나고, 코끝이 새까매지도록 정신 놓고 먹는 군고구마 생각도 나지요. 저에게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락국밥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겐 이 시락국밥이 딱히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아니지요.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와 함께 먹으면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 음식도 아닌데 왜 제가 겨울에 시락국밥을 떠올리게 되었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마음에 결핍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랑이 늘 고팠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늘 일을 하러 나가셔서 제게 관심과 사랑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어머니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제가 있는 저희 집은 따뜻한 온기는 물론 행복한 웃음소리도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그저 그것이 저의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나 애정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이라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억울함은 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간간히 어머니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시간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종의 반항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반항심을 갖는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알아주시지도 않으셨지만요. 뼈가 시리도록 무신경한 집에서 추위를 모르고 지내던 17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밤도 늦었고 날씨는 춥고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는 불 꺼진 거실의 모습은 안 그래도 차가운 어깨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괜히 혼잣말을 뱉어보았습니다. 희뿌연 입김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겨울에는 혼잣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힘주어 펼치고 오르막길을 오르려는데 외마디 비명이 어두운 골목을 울렸습니다. 아이그, 아야. 산동네 저 아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음만 멀찌감치 들리던 고요한 골목에 낯설고 긴장감이 도는 소리였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넘어져 계셨고 넘어진 할머니의 주변에는 각종 채소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 팔 잡고 일어나세요. 아유, 고마워요, 학생.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장 봐온 게 다 못 쓰게 돼서 이걸 어쩌나. 할머니께서는 어디 몸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살피진 않으시고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바닥에 나뒹구는 야채들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보니 꽤 양도 많고 할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걱정되어 자동으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됐어요, 학생. 뭐하러 주워. 내버려둬. 한숨 돌리고 내가 치우면 돼. 바닥에 있는 채소를 하나 주워 올리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왠지 고집을 피우고 싶더군요. 정말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그것들 다 주워드리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 개씩 주워 올릴 때마다 연신 괜찮다며 사양하셨습니다. 제가 주워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잠시 기다리세요. 금방 주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채소들이 많이 안 다쳤어요. 할머니, 채소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데. 에휴, 고마워요, 학생. 생각보다 손쉽게 채소들을 주워 모으니 정말 꽤 양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양을 할머니 혼자 머리에 이고 내려가시는 길이었어요. 고맙다며 무거운 짐을 다시 머리에 이고 내려가시려는 할머니를 저도 모르게 붙잡았습니다. 제 생애 처음 있는 오지랖이었습니다. 잔뜩 어색해하는 머리와는 달리
제 주둥이는 꽤나 능숙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아유, 됐어. 가던 길 가. 저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래요. 이리 주세요. 할머니의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거의 뺐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집으로 가려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정말 집에 가기 싫었으니까.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득인 상황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은 부분적으로 한파에 얼어붙은 구간들이 있어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간 크게 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나타나 힘을 과시하는 제게 미안하셨는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내내 아깝고 고맙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섬섬옥수 아까워서 어쩌나. 고마워요, 학생. 학생 할머니는 참 좋겠어. 일이 착하고 잘생긴 손주를 둬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고맙다는 말씀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없어요. 아빠가 안 계셔서 친할머니도 없고 엄마는 외할머니 안 뵌 지 20년 넘었대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없어요. 아유, 참, 그랬구나. 미안해요. 나도 뭐 손주 자식 없는데 똑같지 뭐. 그나저나 밥은 먹었어? 교복 입은 거 보니 학생이구만. 보자, 중학생? 저 고등학생이에요. 밥은 학교에서 먹었고요. 고등학생이라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못 컸어? 바싹 마르고 여리여리 해가지고 아직 중학생인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 이제 말씀 그만하셔도 돼요. 진심으로 깜짝 놀라신 듯 제 어깨를 붙잡아 세운 할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못 컸냐며 두 눈 가득 안쓰러움을 담아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어찌나 창피하고 싫던지 반에서도 제일 작은 키에 맞는 교복 사이즈가 없어 교복집을 하는 친구네 어머니가 따로 구해준 여학생용 셔츠를 구겨 입고 다녔었거든요. 덩치마저 가난하고 결핍투성이인 저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본 할머니가 싫었습니다. 까칠하게 쏘아붙이는 저의 말에 내려가는 길 내내 참새처럼 제잘거리던 할머니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너무 심했나? 그래도 어른이신데 너무 예의 없는 말투였던 건 아닐까 싶다가도 어차피 집에 가기 싫어서 시간 때우려는 의도였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크게 튀지 않는 적당히 예의 있고 바른 생활을 하는 저였는데 왜 그날 유독 처음 뵙는 할머니께 예의 없는 말투가 튀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창피하고 부끄러울 얼굴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리막길을 얼추 다 내려갔을 때쯤 할머니께서 한 골목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근처에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왔어. 이리 줘. 여기 그냥 골목인데요. 가시는 곳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됐어. 여기 바로 앞이야. 도와줘서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훨씬 빨리 내려왔어. 정말 여기 바로 앞이에요? 그럼 고마워서 어쩌나. 뭐라도 주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이 채소들밖에 없네. 아니에요. 뭐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얼른 들어가세요. 할머니, 추워요. 그래, 학생은 어디 살아? 요 근처 살아? 네? 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학생. 고마워. 고마운 마음에 이리저리 말씀을 이어가는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급히 골목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걸어왔던 발걸음보다 훨씬 큰 보폭으로 저벅저벅 골목 사이를 빠져나가는 제 뒷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제 자신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 있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찾아온 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잔인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급식을 먹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제게 길거리 붕어빵, 호떡 냄새는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딱 한 개만 먹고 싶은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하굣길에 올랐던 같은 반 친구 녀석이 제게 찰싹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야, 김선홍, 우리 붕어빵 먹자. 붕어빵? 붕어빵. 겨울엔 붕어빵이지. 먹자, 먹자. 아, 나 붕어빵 싫어해. 에? 왜? 붕어빵을 왜 싫어하지? 몰라, 그냥 싫어. 아, 오케이. 그럼 나 혼자라도 먹게. 잠시만 기다려줘. 뭘 기다려. 그냥 나 먼저 갈 테니까 너 사 먹고 집에 가. 와, 치사하네.
그것 조금 기다려주면 덧나냐? 집 가는 방향도 같은데 같이 가면 좋잖아. 안 심심하고. 친구는 제 어깨 위로 두른 팔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저를 붕어빵 트럭 앞에 끌고 갔습니다. 나는 붕어빵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건 못 먹는 음식이다. 머릿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까지 가는 내내 쩝쩝 소리를 내며 야무지게도 붕어빵 3마리를 해치워 버리더군요. 그냥 같이 먹는다고 할 걸 그랬나?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동전이 눈치 없이 짤랑거렸습니다. 어? 걸뱅이 둘이 친구 먹었다. 간혹 나쁜 자식들이 저희 둘을 보고 나쁜 말을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상처받진 않았습니다. 걸뱅이라는 그 수식어가 잘못된 수식어는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런 놀림을 받으면 엮이기 싫어 보통은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곤 합니다. 왕따시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와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그 녀석도 평소에 저와 친하지도 않고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쁜 자식들이 하는 소리를 무시하는 성격은 저랑 같았던 건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자꾸 하굣길을 같이 하고 있더군요. 저희 집과 자기네 집 방향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챘는지. 그렇게 졸지에 등하교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됐고 저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그 친구가 귀찮기도 하면서 내심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붕어빵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붕어빵과 함께 하는 하굣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만 빼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붕어빵이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용돈은 있지만 사는 동네는 같은 짙은 이질감이 느껴지면서도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티 없이 맑지만 조금 눈치가 없고 강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녀석이 그러는 겁니다. 야,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는 곳 아는데 갈래? 공짜로? 어떻게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아, 갈래 말래. 진짜 공짜야? 아, 그렇다니까. 따라와봐. 녀석은 골목과 골목을 꺾어 들어가 저희 집 방향의 높은 산동네를 등지고 섰습니다. 바로 여기야. 산동네를 등지고 서서 녀석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오래되어 낡고 빛바랜 간판이 걸려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는 말은 눈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공짜라는 말은 없는데? 일단 먹어. 먹고 나면 알게 돼. 그렇게 저희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음식을 하고 계시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누구더라? 생각하느라 빤히 쳐다보니 음식을 하시던 할머니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휘둥그레 커지는 할머니의 두 눈.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난밤 집에 일찍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싫어 도와드렸던 할머니라는 것을요. 할머니도 저를 알아보신 건지 뭐라 아는 체를 하시려는 얼굴을 모른 채 하며 서둘러 눈을 피했습니다. 왜? 너 설마 저 할머니 알아? 아니, 몰라. 아, 난 또. 할머니, 여기 시락국밥 2개요. 근데 진짜 공짜 맞는 거지? 아, 맞다니까. 나만 믿고 그냥 먹어. 사실 식당을 들어오면서부터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은 공짜라는 문구를 찾으려 했었지만 할머니를 알아보고 주문을 하기까지도 문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믿으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친구 녀석의 미간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고 할까요?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얼굴이었다거나 할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한술 뜨게 된 시락국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 공기 한 그릇 꾹꾹 눌러 담은 새하얀 찰밥은 윤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직접 담으신 건지 감칠맛 나게 푹 익은 묵은지 김치는 김치만 있어도 밥 2그릇을 해치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추위에 차갑게 얼어붙은 온몸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마음속 불안함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식당 벽에는 보란듯이 시락국밥 2,000원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짜라는 친구의 말을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믿고 싶었습니다. 친구 말을 따르지 않고 아까 그대로 집에 갔더라면 꼼짝없이 지겨운 라면을 끓여 먹어야 할 참이었거든요. 학생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할머니는 테이블 근처로 오지도 않으시고 저희 쪽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퍼먹는 제 앞으로 친구 녀석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2공기 더 주세요. 뭐냐?
야, 공짜인데 밥까지 더 시켜도 되는 거 맞아? 야, 김선홍. 솔직히 엄청 맛있지? 맛있어. 나 어차피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어서 라면 먹어야 돼. 선홍이 넌 집에 가면 뭐 먹냐? 나도 라면. 그래, 난 학교 급식에 나오는 양념치킨보다 여기 시락국밥이 100배 맛있어. 너도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먹어. 자, 밥 더 나왔다. 니들 오늘 토요일인데 왜 집에 안 가고 밥 먹으러 왔니? 토요일이니까 왔죠. 그래, 김치 더 줄까?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많이 먹거라. 할머니는 바닥난 김치까지 더 가져다 주시고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셨습니다. 추가한 한 공기까지 바닥을 보이고 나서야 저희 둘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면서부터 다시 시작된 불안함에 친구 녀석만 바라봤습니다. 찡긋 윙크를 날린 녀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야, 김선홍, 너 돈 있지? 뭐? 야, 공짜라며.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화가 차올랐습니다. 사람을 당황시켜도 이렇게 당황시키다니요. 벽에 붙은 시락국밥 2,000원이라는 문구가 유독 커다랗게 제 시야에 들어찼습니다. 주머니에 아껴두었던 5,000원짜리 지폐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한 명씩 따로 계산할게요. 뭐냐, 시락국밥에 공깃밥 추가해서 2,500원. 내심 한 명씩 따로 계산해야겠다는 친구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친구 녀석의 밥까지 제가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전 재산 5,000원을 한 끼 식사로 날린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요. 먼저 계산을 하고 문을 나서는 친구를 째려보느라 바로 앞에서 계산을 해주시는 할머니 쪽으로는 한 번도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2,500원, 2,500원.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만든 친구에 대한 원망뿐이었죠. 자, 여기 잔돈. 다음에 또 와, 학생. 네, 안녕히 계세요. 발에 모터라도 달린 사람처럼 할머니께 잔돈을 건네어 받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친구 녀석에게 내달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중으로 점프를 해서 녀석의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돈인데. 이제 학교 준비물이라도 필요해지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야, 미친 자식아. 공짜라며. 도대체 왜 이딴 거짓말을 하는 건데? 너 내가 만만하냐? 야야, 진정해봐. 만만하냐고. 만만해? 야, 김선홍,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친구 녀석은 제 얼굴 앞으로 자기가 거슬러 받았던 거스름돈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눈앞에서 지폐를 흔들어대니 더 화가 차올랐어요. 어쩌라고. 장난치지 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맨날 옆에서 붕어빵 쩝쩝대면서 먹지를 않나. 진짜 내가 만만하지? 아니, 임마. 너도 거스름돈 받은 거 한번 보라고. 아, 진짜. 지금 거스름돈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솔직히 나 가난한 거, 그래, 거지인 거 모르냐? 일부러 나 연맥이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며칠간 같이 등하교를 하며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얄밉게 붕어빵을 먹어댔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알고 생각해주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녀석의 행동은 저를 약올리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녀석이 서둘러 제 손에 쥐어진 잔돈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자, 봐봐. 야, 울지 마. 아씨, 4,500원. 보여? 뭐라고? 4,500원이라고. 네가 아까 할머니께 드리고 거슬러 받은 잔돈이. 너 오늘 500원만 낸 거라고. 아, 물론 500원 냈으니 공짜는 아니라서 미안하긴 한데 나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원래 저 할머니 오락가락해서 우리가 낸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거슬러 주실 때도 많아. 이 동네 사는 몇몇 애들은 이미 알아.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 건데. 녀석이 펼쳐 보여준 것은 지폐 2장과 동전 5개. 5개의 동전이 당연히 100원짜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00원짜리였던 것입니다. 아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하마터면 그냥 오, 그렇구나. 완전 이득이다.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진짜 장난하냐? 장난 같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아무리 할머니께서 실수로 잔돈 잘못 거슬러 주셨어도 알면서 모르는 척 입 싹 닦는 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 이건 아니지. 진짜 어이없네. 같은 부류라고 생각해서 기껏 알려줬더니. 야, 그래.
우리 이렇게라도 양심 팔아서 산다. 너 대단하네. 앞으로도 멋지게 살면 되겠다. 미안하다, 뻔뻔하게 살아서. 그래도 난 붕어빵 먹고 싶어서 침 꼴깍대면서 500원, 1000원 아까워서 못 사 먹는 찌질한 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 양심이 밥 먹여주냐? 뻔뻔하다고? 야, 뻔뻔하면 밥 잘 먹여주네. 그리고 우리 같은 애들이 뭐 매일마다 거기 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냥 가끔인데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가 정신 오락가락해서 실수하는 게 우리 탓이냐? 황당한 소리를 쏟아내는 친구 녀석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물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잔뜩 뻔뻔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는 그 녀석이었지만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너같이 비겁한 자식보다는 차라리 나보고 걸뱅이라고 놀리는 그 자식들이 훨씬 나아. 창피함 쪽팔림으로 가득 물든 그 붉은 얼굴을 더 보고 있기가 힘들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할머니께서 계신 식당으로 향했어요. 학생, 왜 다시 왔어? 뭐 두고 갔어? 아니요, 할머니. 저 거스름돈 잘못 주셨어요. 응? 거스름돈?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5,000원 드렸고 오늘 먹은 게 총 2,500원이라서 2,500원 거슬러 주셔야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로 헷갈리셨나 봐요. 여기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서 어쩌나. 번거롭게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 미안해요, 학생. 아니에요, 할머니. 그러실 수도 있죠.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뭘. 어쨌든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기, 학생. 오늘 2번 왔다 가느라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니까 다음에 올 때는 내가 계란말이 서비스로 줄게. 응? 아,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이해를 하시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정신이 든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가슴이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게 이런 건가? 아무리 몰랐다고 한들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식사를 한 게 아닌 게 되어버려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도리어 제게 다음번에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 용돈도 10,000원이 될까 말까 한 제가 한 끼 식사에 2,500원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시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동네를 오르는 언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친구 녀석도 부디 배를 불리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기보다는 양심을 지킴으로써 배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 찬장을 열어 라면이 몇 봉지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찬장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 주말은 꼼짝없이 2,500원을 쪼개어 새 라면을 사다 두어야 했어요. 의미 없지만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사 식당에서 남는 밥으로 노릇하게 구워오시는 누룽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라면보다 누룽지를 더 좋아하십니다. 뜨끈하게 불려서 삼키면 속이 편하다고. 아들은 라면에 김치, 엄마는 누룽지 숭늉에 김치. 한숨이 나오는 현실을 두 눈을 질끈 감아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친구 녀석과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도 시간은 잘 흘러갔습니다. 등하굣길은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얄밉게 붕어빵을 쩝쩝거리는 녀석이 더 이상 없으니 속도 편안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주쯤 흘렀을까요? 너무 사고 싶었던 문제집을 드디어 살 수가 있게 되어 서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서점은 학교 근처에 있었고 자연스레 저는 할머니의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걷게 되었어요. 고소한 밥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콧구멍에 박혔습니다. 학생! 그냥 얼른 지나치려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셨는지 식당 밖으로 나와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저희 학교 학생들이 힐끔힐끔 저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틀렸군. 저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나야 잘 지냈지. 왜 밥 먹으러 안 와? 저번 날에 같이 왔던 학생도 요즘 통 안 보이고 자주 오던 학생인데. 아,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사실은 할머니 댁 시락국밥이 엄청 먹고 싶고 생각났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마땅히 생각나는 거짓말도 없었으니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다니며 대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집에서 꼼짝 않고 공부하느라 바빴던 것은 맞았으니까요. 공부하느라 바빴다는 저의 대답이 할머니께 꽤나 흡족한 대답이었는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생이 많지. 온 김에 밥 먹고 가라. 네? 밥이요? 아,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지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7,500원짜리 문제집을 사기 위해 아끼고 아낀 10,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문제집을 사면 500원이 남는데 그럼 남은 3주를 500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택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 밥 먹고 나왔어요. 엄청 배불러요. 아, 먹고 왔어? 네. 그때였습니다. 한산한 식당은 조용했고 제 뱃속에는 제 거짓말에 벌이라도 내리는 듯 큰 소리로 천둥이 몰아쳤어요. 꼬르르르.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계셨던 할머니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실 리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잔뜩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배고픈 소리가 나는데? 아, 혹시 학생 내 밥이 영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제 천둥 소리를 들은 할머니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추측을 하셨고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할머니 밥 정말 맛있는데 찬장 속에 라면이 몇 개 남았었는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에요. 먹고 갈게요.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정말. 살면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에이, 없는 말 지어낸다. 얼른 앉아. 후딱 한 그릇 내어줄게. 결국 밥을 먹고 가기로 마음먹은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래, 까짓것 500원 남으면 어떠하리. 오늘 그렇게 맛있었던 할머니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사고 싶었던 문제집을 살 수 있으니 그걸로 된 거지. 착잡한 마음을 애써 떨쳐버리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꼭 챙겨주시겠다고 하셨던 계란말이까지 함께 나오니 더 맛있고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제가 다 먹고 나서야 딴청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계산해주세요. 그래, 오늘은 2,000원. 여기요. 뭐냐? 아니, 근데 학생은 옷을 왜 이렇게 대충 입었어? 네? 계산을 하는 도중 할머니께서 제 겨울잠바 밖으로 튀어나온 셔츠를 정리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정한 손길이 마치 어렸을 적 제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괜히 눈물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얼른 나가야겠다. 너무 오래된 어머니와의 기억에 울컥 눈물이 차오르려 하기에 바쁘게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아니지. 학생, 잔돈 받아가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뒤를 도는 순간부터 흘러버린 눈물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뒤를 도니 할머니께서 잠바 주머니 안으로 잔돈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어. 추운데 얼굴 다 튼다. 어여 가. 끝까지 다정하신 할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은 더 사정없이 흘러내렸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서점까지 뛰었습니다. 갑자기 울어서 당황하셨겠지. 남 앞에서 울었다는 창피함보다 왠지 괜한 염려를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서점 유리문 앞에 서서 얼굴을 잔뜩 적신 눈물을 손으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잘 정돈된 겨울잠바 아래로 꽤 오래 할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서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끈한 히터 공기가 돛뺨을 감싸니 건조함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듯 했어요. 얼른 문제집을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누군가 문제집에 제 꿈을 몰래 담아둔 것 같은 기분. 품에 안긴 책이 그렇게 따뜻할 순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서서 잠바 속의 지폐들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7,500원이요?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이 남아있어야 할 잠바 주머니에는 생각과는 다른 금액의 지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할머니. 네, 손님? 할머니께서 또 잔돈을 잘못 거슬러 주신 것이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책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 동안 걷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갈등이 됐거든요. 그냥 이번 딱 한 번만 모르는 척 넘어가면 어떨까?
할머니 식당에는 그래도 손님이 꽤 되니까 나 한 명쯤은. 그렇게 몇 시간을 쭈그려 앉아 고민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어느새 캄캄한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의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느껴지다 못해 엉덩이가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이라도 할머니 식당으로 가자. 그렇게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할머니의 식당으로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만 돌면 식당이 나오는 거리에서 그때 그 친구 녀석을 만났습니다. 어, 김선홍? 지석아. 어디 가는데? 나 할머니 식당. 나도 거기 가려는 중인데. 설마 너 아직도 그래? 야, 나도 사람인데 너 같으면 너 같은 이야기 듣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냐? 뭐로 보고. 그동안 붕어빵 참으면서 돈 모았다. 너는?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나는 아까 먹었어. 사실. 오늘도 할머니께서 잔돈을 잘못 주셨더라고. 아휴, 진짜 계산할 때 손에서 시선을 떼면 안 돼. 아니면 처음부터 거스름돈 필요 없게 금액에 딱 맞춰드리던가. 근데 너 손에 그거 뭐야? 저번에 말했던 그 책이네? 드디어 산 거야? 응.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야, 나 너 욕할 놈 못 되더라. 할머니 잔돈 받아서 책 사려고 계산하는데 또 잔돈 더 주신 거 알고 순간 욕심 생기더라. 한 번만 모르는 척 할까. 그래도 지금 다시 가는 거 할머니께 잔돈 돌려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야? 맞지. 몇 시간을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고민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쉽고 당연한 걸 뭘 그리 고민했나 싶어. 암튼 그때 미안했다. 내가 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아니야. 난 오히려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네가 해준 그 말들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었다고. 내가 더 미안하지. 못된 말, 못된 행동 했으니까. 그리고 선홍아, 있잖아. 이 말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 할머니 있잖아. 사실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래. 한 끼 밥이라도 따뜻하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며칠 전에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친구 녀석과 저는 그 길로 함께 할머니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잘못 받은 잔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친구는 시락국밥을 시켜 먹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에게 아무런 질문도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으라는, 추운데 뭐하러 이 밤에 다시 왔냐는 그런 말씀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와 친구는 가끔씩 돈을 모아 할머니네 식당에 가곤을 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반겨주시고 한결같이 잔돈을 잘못 거슬러 주실 준비를 하신 할머니. 잔돈 맞춰 드리는 것보다 일부러 잔돈 더 받고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 하루에 2번씩 할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늘 같은 말씀. 내가 오락가락해서.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스스로 했던 고민을 깨끗하게 이겨내고 가고 싶었던 과에 진학을 해 재밌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책 한 권으로 시작했던 하고 싶었던 일 역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없던 고등학생 시절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건 주식을 유난히도 좋아했던 학교 선생님과 친구 백지석이었습니다. 주식?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너 똑똑하고 꼼꼼하고 숫자 잘 보고. 경제 뉴스도 나라별로 챙겨보는 거 좋아하잖아. 솔직히 나 같은 애들은 관심도 없고 봐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 안 가는 것들. 너 지난번에 학교에서 최영석 선생님도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냐? 주식 주제로 발표할 때 넌 진짜 재능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책 한번 알아볼게. 야, 잠깐만. 너 대박 나면 나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진짜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대학 생활은 캠퍼스 로맨스 한 줌 없이 오직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물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빨리 성공해서 더 잘하게 돼서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맛없는 누룽지 숭늉 말고 소고기 사드리자. 빨리 성공해서 더 큰 돈 벌어서 가난한 학생들한테 온정 베푸신 그 시락국밥집 할머니 찾아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자. 온전한 목표가 생기니 누군가 지켜보고 도와주기라도 하는 듯 일이 잘 풀렸습니다.
어떤 날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200번 넘게 읽고 또 읽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책 속에서처럼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놓지 않고 돈 벌겠다는 마음 하나로 해낸 결과 말할 수 없이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고, 좋은 기회로 벤처기업의 투자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성과를 내어 월급을 받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끔찍하고 지겨웠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정교하게 설계했던 저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할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시락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랜만에 와도 여전한 골목, 여전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 식당. 어서 오세요. 하지만 여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아, 혹시 예전에 여기 사장님이셨던 어르신은 안 계신가요? 아, 그분 저희 어머니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르신께 빚진 게 있어서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 여기 와본 친구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마음의 빚을 졌을 거예요. 혹시 어머니께서 주신 잔돈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사실 얼마 전에 다른 학생분들도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무작정 좋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니 후회가 된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오셨었어요. 아, 그럼 혹시 어르신을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은 자식들도 겨우 알아보세요. 면회는 힘들겠지만 이런 분이 찾아오셨었다고 꼭 어머니 귓가에 들려드릴게요. 먼 걸음 하셨는데 이걸 어쩌죠? 아, 제가 너무 늦었네요. 조금만 더 일찍 찾아뵙더라면 후회가 되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직장도 가지고 꿈을 이루게 된 건 어르신께서 주셨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냥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대충 되는 대로 가난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할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작은 것부터 날 위하려고 애쓰시는데, 내 자신이 나를 놓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마냥 관심사였고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할머니께서 일으켜주신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꼭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이야기네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부자가 되면 꼭 그때 그 잔돈들을 갚고 싶어서요. 아, 혹시 돈이라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들도 싹 다 어렵게 사는 학생들 위해 기부하실 예정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돈이라도 준비하신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싫어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어머니께 갚으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더 좋은 곳에 써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돈은 일체 안 받으실 거예요. 어쩜 어르신께서는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아드님이라는 분은 할머니를 닮아 차분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다정한 그분은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남기고 가신다고 했어요. 무조건 돈으로 갚겠다는 조금은 무식했던 저의 방식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마땅히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학창시절 따뜻한 시락국밥 한 그릇이 주었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온기가 주는 벅차오름을 알기에, 저 또한 그때 그 시절의 국밥집 할머니처럼 그때 그 시절의 저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오는 길, 아드님에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요. 모두가 숙연한 장례식장에서 네모난 액자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를 배웠습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아직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할머니를 닮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할머니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이 나고, 저는 아직도 하루의 마무리에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할머니,
가끔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따뜻한 시락국밥이 생각나 유명한 식당 여기저기를 들려봅니다. 그래도 그때 할머니 손맛을 따라올 자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운 할머니, 존경하는 할머니.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베풀며 살겠습니다. 겨울이 오니 더 그립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작은 배려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참 마법 같고 고마운 분.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시락국밥이 생각납니다. 그건 정말 먹어본 자만이 아는 맛이고 또 받아본 자만 아는 사랑이에요. 더 이상 그 시락국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 사랑만큼은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으니 제가 노력해서 알려야죠. 할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은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수십 년 뒤에도 그렇게 전하고 전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담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함께 그 마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서로가 응원해요 우리.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